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는지 그걸 좀 지표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2000년 말 가계빚이 1726조 1천억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한 8%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8.6%, 그러니까 100%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75.3%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GDP 대비 그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에 71%에서 100%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와 같은 기간에 그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6.2%에서 75.3%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거죠. 예, 이 가계부채가 이 GDP 대비 지금 98.6% 거의 뭐 100%에 예, 육박했다고 이미 해도 지금 새 통계에서는 100%가 넘은 걸로 나타납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이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가계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계의 빚이 대부분 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해석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경제를 비유하면은 한 가족이 1년 동안 총 벌 수 있는 소득이 1억 원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 1억 원 빚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가계부채 질이 안 좋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 그러니까 1년 그 안에 갚아야 되는 그 부채 비중이 2019년에 22.8%로 집계돼서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프랑스가 2.3%, 독일이 3.2%, 이 정도인데 우리가 22.8%나 되는 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31.6% 우리나라보다 그 높은 편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단기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 역시 주요국 대비 이제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7.2%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7.3%고 일본이 예를 들어 18.4%에 비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총 그 금융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건데 은행 예금이나 이제 현금, 주식 이와 같이 이제 금융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그 부채액이 얼마냐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빚이 증가했다라는 것보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이 현격하게 낮아졌다. 이 부분이 더 위험 요소이지 않을까 그게 싶네요.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계빚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뭐 생계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금리가 이렇게 이제 초저금리 상태잖아요. 네. 뭐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해서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부채는 대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렇죠. 신용대출은 그냥 순수 빚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신용대출 규모가 51.3%나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14, 15, 뭐 독일이 14%, 스페인이 15%, 프랑스가 16%. 월등히 이런 높네요. 데에 비하면 거의 3배가 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들 국가에서 가계부채는 그러니까 신용대출 규모가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12.3%나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 경영 악화에 따른 그 대출 그리고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또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개 확대 등으로 주식 투자 등의 이제 다양한 요인으로 이제 신용대출 비율이 늘어난 건데요. 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4%나 돼서 미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의 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여기에 전세 자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빚의 예. 독특한 구조이죠.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나라들은 전세 자금 대출은 없는데 예. 사실은 우리
그 이거까지 합쳐야지 이제 주택 그렇죠. 대출비율로 봐야 되죠. 이게 61%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최근 증가 속도도 이제 빠르다는 거. 이건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다가 주식이나 펀드, 그 뭐 암호화폐와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용으로 또 부채가 급증을 했고요.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금이 급증했다는 것이 이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한때 뭐 빚내서 집을 사라는 이런 시대도 있었을까요? 시절도.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한참 또 뭐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금 3개월째 지금 상승 추세거든요. 예. 지금 뭐 지난달이 2.83%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계 이자 부담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물가 역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1% 급증을 했고요. 이거는 지난해 그 2월 1.1% 상승한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예.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1월에 106.5에서 지난해 12월 105.7에 비해서 또 11월에 105.5 이렇게 계속 그 상승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1.2%인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이자가 높아지면 이게 당장 이제 가계 부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당히 경제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예, 예. 예. 그 기업 부채,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국가 채무나 이거는 조금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예.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중을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자료가 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선진국들은 국가 총부채가 268%로 신흥국이 이제 179%,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35%가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국가 정부 채무가 107%에 비해서 신흥국은 42%, 한국은 46%죠, 요새. 예. 이거 거의 더블이에요. 두 배나 되는 거죠.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예.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 비율을 또 보면은 선진국이 86%인데 신흥국은 104%, 한국은 106%로 우리나라 구조가 신흥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예. 선진국보다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 선진국이 75%로 한국의 88.4%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 신흥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33%로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 그 부채 구성 비율이 기업 부채와 정부 채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계 부채는 신흥국의 2배가 넘고 선진국들 평균보다도 높아서 기형적으로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예. 일본의 예를 들면은 국가 채무가 230%나 되는데 가계 부채는 66%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훨씬 높잖아요. 이게 예. 국가 채무보다는 가계 부채가 거의 2배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높은 것으로 지금 모든 통계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기야 뭐 기업들은 뭐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는 지금 일반 이제 개인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 경제적 부담이 다 이 개인한테 다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 가계 빚을 보면 맞습니다. 예, 그런 해석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누군가 빚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개인들이 질 거냐, 국가가 질 거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낮은 데 비해서 가계 부채가 높고 일본이나 미국은 국가 채무 비율은 높은데 가계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총 생산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45.2%로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요. 예.
2008년과 비교해도 한국은 22.3%가 늘어난 반면에 선진국은 오히려 그러니까 50%, 34.6%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정부 예. 채무가.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6개월 만에 한국은 39.2%에서 45.2%로 6%포인트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17.7%포인트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한 데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은 별로 늘지 않은 데 반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한국은 부담을 안 시키고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다 떠안은 예, 거죠. 빚을 내서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정부 채무 비율은 그냥 그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하도 반대가 많으니까 지금 올리지는 못하고 나라 국감 거달란다고. 네, 가계 반대가 비율, 많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 비율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야당하고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계 부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통계로 볼 때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지 않겠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영끌 비투를 위한 신용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그렇죠. 건 당연하고요. 예.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이 뭐 대부분 이 저금리의 대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네. 부채를 언젠가는 또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좀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짐을 좀 짊어지고 개인들에게는 좀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재정기획부는 계속 그 호감물을 꽉 쥐어주고 안 주려고 그래서 예. 언제 풀려고 이렇게 네, 옥시고 이런 있는지. 지표를 좀 보고 예. 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른경제 가계부채 증가 현상 원인 대책을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